자, 그럼 이제 61번부터 계속 볼게요. 자, 30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30조는 우리 굉장히 과부적 용인조항 많이 보셨던 조항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보통 the words 하고 나서 뭐와 같이 나와요? approximately 하고 about.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2번하고 3번 안에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제도 쭉 넘어가서 credit are to be construed as following a tolerance. 우리 포장화물 같은 경우에는 about이나 approximately가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들어가는 거고, a tolerance not to exceed blank예요. 근데 어떤 물품? 만약 credit does not state the quantity in terms of a stipulated number of packing units. 이렇게 수량 단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품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벌크 카르고라고 그랬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였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아마 요것도 정답률이 좀 많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에 이제 62번. UCP 제20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UCP 20조 같은 경우에는 천하증권, 운송서류에 대한 내용인 거죠. 자, 1번 볼게요. The date of issuance, BL,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일단은 선화증권의 발행 일자를 선적일로 보겠다. 근데 어떤 게 조건이었어요? The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board notation. 이게 우리 본선적재 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본선적재 부기가 있으면은 이게 우선순위로 선적일자로 판단이 됐었죠. 이게 없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발행일자가 선적일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종류의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다음에 2번.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vessel and reloading to another vessel. 트랜시먼트는 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배에서 내려서 다른 배로 갈아타는 거였습니다. 쭉 나와 있고, 다음에 3번에 A bill of lading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bill of lading. 우리가 이게 어떤 개념이었죠? 스루비엘이라고 해서 통운송에 해당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해상만 운송한다?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죠? 내륙지 어떤 창고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국까지 가서 배로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목적 국가에 도착해서 철도로 운송하거나 또 트럭으로 운송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발행이 되는 거죠.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운송인한테 그 전체 운송을 의뢰할 때 나오는 용어가 through BL, 그렇죠? 통운송 BL이었습니다. 통선화증권. 3번 맞고, 다음에 4번에 A bill of lading indicating that trans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환적이 발생할 거다 혹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서류가 수리가 가능했어요. Even if the credit prohibit transshipment. 만약에 신용장에서 환적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했었습니다. If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 container, trailer or lasciviage as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자, 여기서 중요했죠.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환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공장에서 트레일러 갖다가 물건을 컨테이너를 갖고서 항구로 가요. 그 다음에 배에다가 실어요. 그럼 이미 운송수단이 2개가 나온 거예요. 환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에 5번에 clause in a bill of lading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ship will not be disregarded. 자,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라는 조항은 무시된다. 이렇게 내용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은 not disregarded가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내용이 2번 나왔기 때문에 긍정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not이 빠지면 되겠죠. 답은 5번인 거고요. 다음에 6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UCP 26조, 27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은요. Transport document must indicate that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loaded on deck은 가판적이라는 뜻이고 가판적은 되면 가능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뭔 됐어요? 메인은 됐죠. 자, 2번. A transport document bearing a clause such as shipper's load and count and said by shipper to contain is not acceptable. 우리 요거 unknown clause라고 해서 부지 약관 배웠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컨텐츠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슈퍼가 알려주는 대로 가는 거죠. 요거는 BL상에 기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acceptable 합니다. 3번에 A transport document may not bear a reference by stamp or otherwise to charges additional to the fre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탬프로서 운송 서류에다가 부과되는 수수료라든지 금액들 찍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능했어요. 그래서 not이 빠져야 돼요. 4번에 Clean transport document is one bearing no clause. 요거를 놓치셨으면 안 되는 거죠. 즉, Clean transport document는 무고장 운송서류였습니다. 이 무고장 운송서류는 하자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발행되는 운송서류였어요. Or notation expressly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라고 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게 no로 꾸며지게 되면 긍정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에 그러면 이 무고장 운송 서류에는 클린이란 말이 필요했어요? 아니면 없어도 클린이었어요? 없어도 클린이었죠? must appear 나왔으니까 틀렸죠.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6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인코텀즈 소개문의 일부이다. 올바른 사용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에서의 특징이 뭐였냐면 소개문, 여기 인트로덕션에서의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좀 예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제가 된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았을 수는 있는데 못 풀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1번. The four so-called maritime incoterms rules. 이거 뭐 부르는 거예요? 해상 운송 전용 조건 4가지 얘기하는 거죠. Are intended for use where the seller places the goods on board a vessel at a sea or river 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 F 조건 그리고 C 조건 즉, 이 해상 운송 전용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장소에서 이전이 되니까. 다음에 2번, on FOB inland point for example on airport or a warehouse, sale contact makes little sense. 자, 요게 makes little sense가 어떤 의미예요? make sense라고 한다면 말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makes little sense면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근데 FOB 조건으로 했는데 에어포트가 들어가요. 이거 어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잘 쓴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64번 계속해서 3번에 A CIF named seaport sale contract where the buyer expects the goods to be brought to an inland point in the buyer's country makes little s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CIF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인도가 일어나요? 결국에는 C조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선적지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어의 이런 기대들은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맞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The initials used in the Incoterms rules are dubbed with handy abbreviation for the formula used in the calculation of the price. 자, 우리 인코텀즈 규칙들 요거를 11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XOX 조건부터 DDP 조건까지 쫙 봤을 때 계속해서 매도인의 의무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도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기 때문에 비용도 어때요? 가격도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단가도. 그러면 이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내가 XOX 조건이면 공장에서 인도하는 거니까 운송 비용은 원가에 넣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DDP 조건으로 거래하게 되면은 운송 비용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만약에 가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보험도 그 다음에 수입 국가에서 수입 통관하고 나서 관세까지 다 내야 되는 거죠. 그 비용들 전부 다 합해가지고 단가 산정해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코텀즈 기준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5번에 Incoterms rules are exclusively or even preliminarily price indicator. 가격 지표다.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가격 조건은 아닌 거예요. 가격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가격 조건이다. 그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5번. 자, 65번. 바로 이제 인코텀즈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FOB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굉장히 좀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1번에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FOB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on board the vessel에서 물품이 이전된대요. 뭐가? The risk가.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 그 장소부터 전부 다 바이어의 부담이다라는 거죠. 이 FOB뿐만 아니라 CFR하고 CIF 전부 다 동일했어요. 2번에 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해상 운송 전용 조건이고 Where the parties intend to 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 goods on board a vessel. 이 위의 내용하고 조금 연관되는 거죠. 다음에 3번. The FOB rule is appropriate. FOB가 적절하대요.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자, 지금 여기 1번하고 2번에서 FOB 조건의 인도 시기하고 위험 이전 시기는 온보드 더 베슬이야 라고 딱 알려줬는데 이 온보드 베슬 하기 이전에 물품이 handed over to the carrier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 FOB가 적절하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렸죠. 이런 경우에는 뭐가 적합해요? F, C, A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3번은 틀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답은 3번. 4번.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a carrier at a container terminal, parties should consider using FCA rule. 이 내용이고. 5번에 FOB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어떤 통관? 수출 통관은 셀러가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66번 UCP 600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7조 같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대한 부분이고 13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환 관련된 내용 있죠? 그겁니다. 자, 볼게요. 1번에 An issuing bank is not relieved of any of its obligations to provide reimbursement if reimbursement is not made by a reimbursing bank on first demand. 이 reimbursing bank 같은 경우에는요, 상환은행이죠.
이 상환은행은 개설은행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해야 되는 업무를 얘한테 맡긴 거죠.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안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책임져야겠죠. 1번 맞고 2번 Issuing bank will be responsible. 책임이 있답니다. For any loss of interest together with any expenses incurred if reimbursement is not provided on first demand. 아까 1번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By a reimbursing bank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그래서 개설은행에게 책임이 있다. 3번 Issu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 nominated bank that has honored or negotiated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 to the issuing bank. 그래서 이 지정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서류를 본인이 지급하거나 아니면 인수하거나 매입하거나 한 다음에 개설은행 쪽에다가 서류는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돈은 누구한테 받아요? 상환은행한테 받는 거. 요거였죠. 자, 그래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 4번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a complying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만기에 지급된다는 얘기고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prepaid or purchased before maturity. 이 nominated bank가 수익자한테 돈을 미리 줬느냐 말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쪽 개설은행은요, 얘랑 약정되어 있는 만기일에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뭐 그 전에 줬든 어쨌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n issuing bank's undertaking to reimburse a nominated bank is dependent. dependent 아래에 나와 있는데 요거 무슨 뜻이에요? dependent는 의존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일단은 UCP 600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어때요?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설은행의 확약이에요. reimburse a nominated bank. 지정은행에 대한 확약은 어때요? 독립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The issuing bank's undertaking to the beneficiary. 수익자에게 준다는 거 하고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고치려면 independent가 돼야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67번 한번 볼게요. SGA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Whereby a contract of sale, the seller purports to effect a present sale of existing goods. existing goods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거. 우리가 무슨 거래라고 하죠? 현물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하고 그 이후에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이걸 선물 거래라고 하거든요. The contract operates as an agreement to sell the goods. 자, agreement to sell the goods는 물품을 판매하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existing goods는 내용상 맞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선물이라는 의미의 future가 들어가야겠죠. future goods.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좀 간단한 문장이긴 한데 이거를 existing good로 바꿔버리면서 조금 헷갈리게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2, 3, 4,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옳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T 조약의 34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은 좀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MT 조약의 서명, 비준, 가입 그 파트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보면은 1번에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서명이래요. 그리고 뭐 이런 날짜들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로 뭐 이런 날짜들을 바꿔서 문제를 출제했다.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쫙 보시고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뭐 이제 다들 법규집 가지고 계실 테니까 법규집 내용 한번 여기 34조 피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에 여기가 이제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뭐 승인, 재가 이런 것들은 are to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WTO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마지막에 depository가 들어가요. depository. 얘가 아니고 depository. 그래서 뭐 이런 쪽까지 문제가 좀 출제가 돼야 되나 싶을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40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수험가에서 공부하는 문제들이 40문제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은 한 5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풀지 못하는 범위의 문제가 나와요. 아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한 5문제 정도는 배우는 파트에서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걷어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 30문제 정도 이걸 물론 이제 찍었더라도 다 틀렸다라는 가정하에요. 이거 다 걷어내고 한 30문제 정도가 실제로 내가 한번 풀어봐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실제 시험 가보면은 이번에 경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 조급해져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잘 아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보통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여기에서 찍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되면은 한 23, 28문제 이렇게 맞추시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하신 겁니다. 무형영어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답 5번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리고 또 요번 시험에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한다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규집 파트에서 100%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아까 전에 풀어보셨던 그 순서 맞추는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조항 묻는 문제도 좀 출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법규집 이해 파트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법규집에 있는 파트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항공운송 파트 이런 것들이 출제가 안 되게 되겠죠. 자, 69번에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익숙한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 이제 완전 합의 조항 그런 건데 보면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rincipal. 이 principal하고 agent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본인이라는 뜻이고 얘는 대리점이에요. 대리인. 그래서 대리점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있고 이 A라는 사람의 역할을 대리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을 우리가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리인을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대리인은 shall not manufacture, represent, purchase, shall 뭐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with products similar to, identical with, sold for similar application as the product during the life of this agreement.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거래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프린시퍼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에이전트는 관련된 물품들을 뭐 판매하거나 제조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5번에 Non-Competition Clause, 비경쟁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맞추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요 조항들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묶어놓은 게 아니고 완전 개념이 다 다른 것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힌트를 좀 찾으셨으면은 맞추셨을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70번으로 넘어갈게요. 헤이그 룰 출제가 됐습니다. 헤이그 룰이 이것도 뭐 헤이그 룰도요 다양해요. 어떤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왔다가 어떤 때는 세 문제까지 나왔다가 함부르크도 안 나왔다가 뭐 세 문제 나오고 MT도 마찬가지로 안 나왔다가 세 문제까지 나오고 뭐 이런 게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헤이그 룰 5조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넣어서 한번 볼게요. A carrier shall be at liberty to surrender in whole or in part or of any of his rights. 자, 우리 이 결국에는 헤이그도 그렇고요, 함부르크도 그렇고 결국에는 쉬퍼하고 운송인 중에서 운송계약이 체결이 되고 운송 중에 물품이 망가지게 되면 운송인이 어떤 것들을 책임지겠다, 얼마만큼 책임지겠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운송약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운송인 책임 조항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운송인, 캐리어는 shall be at liberty,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surrender, 포기한다라는 거죠. whole or in part all of any of his rights, 그의 권리. 그리고 immunities or to increase,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his responsibility.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떤 거 배우셨냐면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운송인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권리하고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가 있는데 운송인이 본인이 판단하에 쉬퍼하고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권리는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가 있고 본인의 의무는 이 헤이그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under this convention provide such surrender,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거나 아니면 or increase, 의무를 높이는 거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BL에 embodied, 구현되어 있어야 돼요. issued.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죠? 선화증권이 쉬퍼한테 전달되면 됩니다. 그래서 carrier, embodied, 그 다음에 쉬퍼 합치면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표로 딱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셨으면은 아마 눈에 좀 한 번에 들어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1번 문제는 인코텀즈 DDP 규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 1번. The seller bears all risk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destin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DDP에서는 셀러가 바이어 국가로 물건을 가져가야 됐죠. 그래서 그 특정 지점에서 인도해 주는 거고 2번. DDP는 imposing on the seller에게 어떻게 해요? 최대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3번. reference to procure, 조달하다라는 의미죠. Case 4. multiple sales down a chain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그래서 procure, 조달하다라는 거는 연속되는 매매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념이었고 4번. if the seller incurs costs under its contract of carriage related to unloading at the place of delivery destination, the seller is entitled. 여기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 DDP에서 셀러가 본인 스스로 바이어와 합의 없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화를 하고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리커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했던 조건이 DP 유조건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물품을 양화해줄 의무가 있었던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seller is not entitled가 돼야겠죠. To recover such cost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의 내용은 한번 읽어보세요. 뭐 복합 분석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다음에 72번으로 가겠습니다. UCP 제24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바로 한번 답으로 가볼게요. 5번.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철도, 수로, 뭐 이런 내수로 운송에 대한 운송 서류 indicating that trans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환적이 will 되거나 아니면 될 것 같다. 수리가 가능하대요.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shipment.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렇게 철도 내수로 운송 같은 경우는요. 환적이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서 73번 URR 제3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답이 1번의 상환 수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Reimbursement authorization is separate from the credit. 신용장과는 별개죠. 그렇죠? 다 독립적이니까. To which it refers. And a reimbursing bank is not concerned with or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계속해서 신용장과 독립적이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authorization. 까지 보시면 되겠죠. 답은 1번. 자, 74번. 무역거래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꼭 맞추셔야 되는 그런 파트의 문제였어요.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실 때에는 중요한 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뉘앙스냐만 아시면 됩니다. We have been doing business. ABC하고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Never failed to meet their payment. 지불 기한도 어긴 적이 없대요. 그러면 신용조회에 대한 답신이고 파지티브하게 답변을 보낸 거죠. 2번 As the company's financial status. 자, 신용에 대해 또 물어봤나 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인 거고 어때요? is sound. We believe company is reliable. 이것도 어때요? 긍정적으로 신용조회를 답변을 보냈네요. 3번에 We are interested in your product developed for export readily and we would like to place an order with you. 이건 어때요 지금? 신용조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주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달라졌죠? 그럼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4번 잠깐 보면 We believe them to be credit worthy. 믿을만하다. 신용조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고 자 75번 URR 제16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A reimbursing bank's charges 상환은행의 차지, 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요? 개설은행. 근데 for the account of claiming bank가 나왔어요.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에 when honoring a reimbursement claim 상환 청구에 대해서 결제했대요. A reimbursing bank is obligated to follow the instructions. 자, 그러면 이 상환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따라야겠죠. Regarding any charges contained in th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상환 수권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여기 뭐 이견이 없죠? 답은 2번이에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지도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자, 다음에 7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추심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기본 중에 기본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3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who is the party interested in the handling of a collection to a bank? 추심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principal. 추심 의뢰인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which is the bank? 은행이래요.
to which the principal has entrusted the handling of a collection.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이죠. 누가 돼요? Remitting bank. 다음에 세 번째. Which is any bank. 모든 은행이래요. Other than the remitting bank. 여기까지만 느낌 오시죠? 추심 의뢰 은행을 제외하고 추심 거래에서 등장하는 모든 은행은 다 collecting bank, 추심 은행이었습니다. is the one to whom presentation is to be made. 즉 해석을 해보면 제시를 받는 당사자가 누구냐?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on instruction. 이 사람이 들어 위가 되는 거죠. 지급인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여기 76번 문제는 다들 잘 푸셨을 것 같아요. 다음에 77번. SJ 제45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 자, 기억. If the goods are rejected by the buyer. 물품이 얘에 의해서 거절됐어요. And the carrier or other bailey. bailey는 수탁자, custodian은 보관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냥 이제 다 carrier where라고 얘기할게요. Continue in possession of them. 계속해서 보관을 하겠다라는 거죠. The transit is not deemed to be at on end. 끝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돼요. Even if the seller refused to receive them back. 다시 받기를 셀러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운송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When goods are delivered to a ship chartered. 용선 계약이 나왔어요. By the seller. It is a ques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case. Whether they are in the possession of the master as a carrier. 자, 선장으로서 물품을 소유하는 건지, or as agent to the seller. 셀러의 대리인으로서 소유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question이래요. 즉, 상황에 따라서 달리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셀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여기에는 바이어 자리예요. 바이어의 대리인으로서. 라는 의미가 돼야겠죠. B 틀렸고. 다음에 D. Even if the carrier or other 쭉 나오고 wrongfully refused to deliver the goods to the buyer. 자, 지금 운송인 이외의 사람들이 바이어한테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것들을 불법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The transit is not deemed to be at on end.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not이 빠져서 그냥 종료된 걸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틀렸으니까 답은 4번.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요 뒤쪽으로 가보면은 78번 UCP, EUCP 중에서도 이제 이 6조가 나오고 뒤에 보면 인코텀즈 또 인코텀즈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40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지칩니다. 한 30문제쯤 가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과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교시에 2개씩 보시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 교시에 있는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이 더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 좀 쉬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타는 거고. 자, 78번. 이 6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receipt of the notice, completeness. 이거는 완료 통지죠. 우리 EUCP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고 하나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거 제시가 끝나게 되면은 완료 통지를 해줬어야 됩니다. Act as notification that the presentation is complete and that the period for examination 맞고. 2번에 presentation is deemed not to have been made if the notice of completeness is not received. 이것도 맞고요. 다음에 3번 볼게요. Each presentation of an electronic record under an EUCP credit
must not identify the EUCP credit under 쫙 나와 있는데 EUCP 크레딧에 따라서 서류가 제시가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EUCP 내용에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틀렸어요. 자, 4번하고 5번 한번 보시고 다음에 79번으로 가볼게요. 소개문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게 쉽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어요. 인컨텀스 룰은 do not imposition of tariff. 세금과 관련된 거 내용 얘기 안 하죠. do not export or import prohibition. 수출입 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 않고 다음에 세 번째 do not whether there is a contract of sale error.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인컨텀스 룰 do not deal with the time, place, method 뭐와 관련된 대금 지급과 관련된 거 따지지 않아요. 다음에 다섯 번째 neither do the inconterms rules provide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준거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다루지 않죠. 앞에 neither라고 꾸며져 있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고. Inconterms rules describe obligation. Who does what as between seller and buyer. A 1, 10, B 1, 10 각각의 의무를 알려주고 있고 다음에 Inconterms rules describe risk where and when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In other words, where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물품이 언제 인도되고 위험이 어떻게 이전되고 그 다음에 코스트도 어떻게 되고 다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7개가 전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5번. 한번 요거는 많이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소개문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 다음에 80번. 소개문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에 CPT, Contract with an unclear named destination will leave both parties in doubt as to the point to which the seller must contract and pay for the transport of the goods. CPT에서는 셀러가 물품의 운송 계약 체결해 줘야 되고 2번에 CPT에서 delivery happens, 인도가 이루어진대요. at the buyer's end. 이게 buyer's end라고 한다면 바이어의 끝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수출국은 seller's end라고 얘기를 하고 수입국은 buyer's end라고 얘기하거든요. CPT는 인도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 수출국 내에서 캐리어에게 인도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he carrier contracted by the bu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CPT에서 운송계약 누가 해요? 셀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이제 결과가 뭐 긍정적으로 나왔든 부정적으로 나왔든 간에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푹 쉬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차를 다시 보셔야 되는 분들도 혹은 2차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어쨌든 이제 전략을 조금 잘 세우셔가지고 각 시험에 맞게 접근을 하시는 내용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뭐 저랑 같이 거의 뭐 이런 시간부터 하면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좀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뭐 저랑 같이 공부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